자, 우리 22쪽 지난주에 살짝 예습했는데요.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부터 공부할 건데요. 세포는 생물을 이루고 있는 구조적 기본 단위입니다. 왜 얘를 기본 단위로 했냐면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가장 작은 단위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포가 우리의 기본 구조고,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은,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말고 다른 생물을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본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세포가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가장 작은 단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밑줄 칠게요. 세포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가장 작은 단위. 자, 그래서 세포고, 우리가 세포를 언제 처음 봤냐면요. 여기 나오는 영국의 과학자 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현미경으로 코르크를 관찰했어요. 코르크 뭔지 알죠? 코르크. 그 와인 뚜껑 말고 이렇게 여기 뭐 붙일 때 쓰는 그 자, 어쨌든 코르크. 뭐 아시겠지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코르크가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식물의 줄기 껍질을 뭉쳐 만든 거라고 해요. 코르크라고 쳐. 그래서 우리가 코르크를 어디에 제일 많이 쓰냐면 막에 막는 데 쓰거나 아니면 그 코르크 보드 해가지고 이게 붙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 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뭉쳐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얘를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엄청 작은 방들이 이렇게 생긴 걸 본 거죠.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하면 식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식물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벽이 있어서 이렇게 본 거고요. 이거를 셀이라고 이름을 줘서 지금 우리 계속 이걸로 쓰고 있지요. 그래서 세포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가장 작은 단위인데요. 세포는 그러니까 세포 안에도 당연히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핵이죠. 중앙에 있는 핵은 둥근 모양이고, 그 다음에 유전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유전물질이 들어있어요. DNA. 우리가 얘기하는 DNA, 염색체, DNA 뭐 이런 게 들어있죠. 그걸로 생명활동 조절하고 염색액으로 염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세포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염색을 하는 이유는 핵을 뚜렷하게 관찰하기 위해서예요. 염색을 하면 염색이 잘 돼서 그 핵 안에 있는 염색체는 더 잘 돼. 이름이 염색체인 이유도 염색이 잘 돼서 염색체래요. 그래서 염색이 잘 돼요. 그 사람한테 염색체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 몇 개 있다고 배운 거 없어요? 12,367개. 아니 세포 하나다. 그냥 찍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몸에 12,000개가 더 많겠지만 뭐 세포 하나당으로 얘기하면 46개 있습니다. 46개 있고요. 그 세포 하나당 염색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랑 아빠한테 유전해서 우리가 생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23개, 아빠가 23개 줘서 염색체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종마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게 핵이고, 그 다음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에요. 여기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연히 얘도 둘러싸여 있어요. 세포벽이 있으면 막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둘 다 공통적으로 막이에 쌓여 있습니다. 이 세포막은 하는 역할이 물질 드나드는 걸 조절한대요. 그러니까 감싸서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싸고 있는 애가 아니라 얘는 물질이 드나드는 걸 조절해요. 그래서 반투과성 막이라고 합니다. 반투과성 막. 반투과성 막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조절하는데 뭐 크기가 작은 애들은 왔다 갔다 하고요. 크기가 큰 애들은 빠져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물입니다. 물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세포 안에서 물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포질. 세포질은 다른 소기관들이 있고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얘지요. 얘가 없으면 안 돼요. 아, 물론 다른 애들도 없으면 안 되지만 얘가 제일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토콘드리아. 그 뭐 다른 책에 미토콘드리아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을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마이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듭니다. 에너지 만드는 기관이에요. 이 에너지가 무슨 기관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사용할 수 있는 데 쓰이는 에너지가 모두 요 장소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체온 유지할 때도 쓰고요. 이 에너지로 체온 유지할 때도 쓰고, 자라는데, 성장하는 데도 써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뭐 여기를 등원을 했다가 집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모두 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냐면요. 산소와 영양소 가지고 만들어요.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면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화학 반응이 꿍짝꿍짝 일어나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지.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물이랑 이산화탄소도 생겨납니다. 산소는 당연히 우리 숨 쉴 때 공급되죠. 폐를 통해서 공급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는 밥 먹으면 소화하게, 우리 소화 과정을 통해 영양소를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고 밥 먹고 소화하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얻어. 그럼 얘가 뭐 하나?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전달됩니다. 온몸에 있는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거야. 온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당 산소랑 영양소를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 에너지 가지고 살아가는데 쓰고, 생겨난 물이랑 이산화탄소는 몸 밖으로 내보낼 겁니다. 물은 소변을 통해 내보낼 거고, 이산화탄소는 숨 내쉬면서 밖으로 나가겠죠. 이런 과정을 거친다. 우리도,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식물은, 얘는 이 두 개는 식물에게밖에 없어요. 식물은 이 영양소를, 우리가 밥 먹으면서 얻는 영양소를, 식물은 밥 먹을 필요가 없죠. 밥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 이게 어디가 전후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밥을 안 먹어서 과합성을 한 건지 과합성을 해서 밥을 안 먹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먹이로 인한 양분을 얻지 않고 뭐예요?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죠. 과합성을 하는 장소가 엽록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엽록체, 우리 이불 현미경으로 보면 엽록체가 이렇게 빠글빠글하게 보여요.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다 있습니다. 얘 때문에 뭐 한다? 초록색을 띈다. 초록색 잎을 가진 이유는 엽록체가 초록색이어서 그래요. 얘가 많으니까. 그래서 초록색, 그러니까 과합성하는 장소가 엽록체고, 초록색은 왜 띄냐면요. 엽록체 안에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가 들어있어서 그런데요. 이 엽록소가 하는 역할은 빛흡수입니다. 빛을 흡수해요. 엽록소. 자, 봐봐. 광합성은 물이랑 이산화탄소랑 빛 가지고, 빛 에너지 뭘 만들어낸다? 양분을 만들어낸다. 양분을 만들고 봤더니 산소도 만들어지더라. 이게 과합성식입니다. 과합성식이야. 그래서 물은 당연히 뿌리에서, 땅에 있는 뿌리에서 물 쫙 흡수해서 얻고요.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서 얻을 수 있죠. 아니면 내가 숨 쉬면, 식물도 숨 쉬거든요. 식물 숨 쉬면 이산화탄소 생기니까 이산화탄소. 그 다음 빛은 당연히 태양에서 얻어. 요게 생기면 엽록체에서 양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도 만들어지고요. 그걸 하는 곳이 엽록체. 그래서 과합성에서 양분을 만들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세포벽도 식물에게만 있어요. 세포벽 식물에게만 있고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두껍고 단단한 벽. 그래서 코르크에서도 코르크는 식물이 죽은 세포들을 관찰한 건데 여기서도 벽은 확실하게 관찰이 된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 다음 안쪽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있는 것과 식물에게만 있는 것도 구별해 주세요. 왜냐하면 동물에게만 있는 건 없어요. 식물에게만 있는 게 있고. 이미 간 사람을 위해서 봐봐요. 뭔가 되게 바스락바스락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세포 구조 기능들을 한번 설명했습니다. 넘겨서요. 아, 너네는 안 넘기는구나. 자, 제가 정말 넘겨서요. 자, 동물세포랑 식물세포 비교해 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엽록체랑 세포벽은 식물세포에게만 있고 동물세포에겐 없어요. 나머지 핵, 세포막, 세포질, 마이토콘드리아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다양한 세포 특징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배운 동물세포랑 식물세포의 모습은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두 다 이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생기진 않았고요. 다양하게 하는 역할, 기능에 따라 모양이 좀 다양하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요. 대부분은 크기가 작아.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되지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도 있다. 큰 애들, 달걀, 타조알, 알 종류 애들은 다 세포 하나예요. 세포 하나고 우리도 세포 하나에서 시작했죠. 많이 배우죠. 정자랑 난자랑 만나가지고 수정란을 이룹니다. 얘도 란이에요. 정자랑 난자랑 만나면 수정란이라고 하는 알 형태로 수정란입니다. 얘가 뭐하면 자궁에 붙어서 착상되면 집을 만들면 임신인 거죠. 그래서 너네도 모든 사람은 모두 요 하나 알에서 시작했어요. 사람도 여기서 시작해서 얘가 분열 해가지고 세포가 여러 개로 분열한 거고 그 중에 이제 여러 세포들이 기관을 이루고 사람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생물은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모양도 크기도 기능도 다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몇 가지 나오죠. 신경세포는 신경을 이루는 세포고 자극을 전달하는 애예요. 신경세포는 자극을 전달해.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맞았어. 착! 맞았어요. 그러면 이 맞은 자극이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갑니다. 뇌로 자극이 전달돼요. 그럼 이 뇌가 판단하는 거지. 내가 때린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 맞았다고 칩시다. 내가 누구한테 맞았어. 그래서 그게 자극이 뇌한테 전달됐어. 그럼 이 뇌가 판단하는 거죠. 나를 때린 사람을 잡을 것인가. 뭐 이런 거. 아니면 도망갔어. 그럼 뛰어가서 잡을 것인가? 아, 나는 달리기 느리니까 쟤는 안 잡고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봐야지. 이런 걸 대뇌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동작이 빠르면 뇌가 판단해서 바로 확 잡을 수도 있고요. 놓칠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뇌로 전달되고 그 뇌 판단 명령이 다른 기관으로 전달되게 해주는 게 신경세포인 거야. 신경세포는 자극을 전달하고 받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뭇가지처럼 사방으로 펼쳐져 있고 길쭉합니다. 이걸 전달 해줘야 되니까요. 상피세포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넓적한 모양으로 겹겹이 쌓여서 안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떨어지면 각질이 되는 거죠. 피부, 우리 사람은 피부 바깥쪽에 있어요. 몸 표면에도 그러니까 겉부분에 있습니다. 겉부분. 안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 다음 적혈구, 여기 가운데 원반 모양이라고 그랬죠. 빨간색으로 적혈구가 빨갛죠. 빨개서 우리 피도 빨간 거고요. 요 안쪽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있는 원반 모양으로 돼 있고 혈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산소 운반한다. 그래서 얘도 세포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입살세포는요, 요 하나하나가 세포인데요. 이게 되게 차곡차곡 있어요. 차곡차곡.
그래서 빛을 잘 흡수하는 방향으로 배열돼 있어서 여 안에 엽록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합성을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앞면에 더 많아요. 나뭇잎이 앞면이랑 뒷면이 있잖아요. 그럼 앞면, 뒷면 색깔 다른 거 알아요? 나뭇잎의 앞면과 뒷면의 색깔이 달라. 그리고 뒷면 색깔이 좀 더 연두색이에요. 앞면이 더 초록색이고요. 왜냐면 앞면에 더 과합성, 이 잎살세포들이 더 앞면에 배열돼 있어. 어디 그림이 있지 않나? 여기. 저희 책을 보세요, 책을. 25쪽 잠깐 펴볼까요? 25쪽 잠깐 펴보시면 여기 지금 그림이 좀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앞면이고 이 나뭇잎으로 따지면 여기가 앞면이고 여기가 뒷면이란 말이죠. 그럼 앞면에 요 표피 조직이 있고 그 밑에 세포들이 엄청 빼곡하게 이렇게 찹찹찹찹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울타리 조직이요. 빼곡하게 있고요. 그 다음 뒤로 가면 얘네들이 좀 듬성듬성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합성 하는 애들이 앞면에 배치되는 거야. 왜냐면 햇빛이 제일 잘 비치는 곳이니까 과합성이 엽록체가 많은 과합성 잘하는 애들이 앞면에 배치되고 뒷면에 듬성듬성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듬성듬성하게 돼 있어야 기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나뭇잎의 앞면과 뒷면에 색깔 차가 나는 겁니다. 뭐 그런 차이도 생기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에 물관세포. 여기 물관은 우리 식물은 물관만 있는 게 아니라 관이 두 개죠. 물관이랑 체관이라는 게 있고 얘네들은 세포 자체가 긴 관 모양으로 연결돼 있어서 물이 이동하기 적합하다. 그래서 물관은 물이 이동하는 통로고요. 체관은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예요. 이 양분은 어디서 났겠어요? 광합성에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대부분 물관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요. 왜냐하면 뿌리에서 물 흡수해서 위로 올리는 거니까. 그다음 체관은 광합성에서 여러 군데로 가는 거니까 보통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런 관들이 있고 그다음 공변세포랑 기공이 나오는데요. 요거 뒤에서 더 자세히 할 거긴 한데요. 간단히만 설명하면 세포가 지금 얘가 공변세포야. 얘랑 얘가 공변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변세포가 두 개인 거예요. 하나, 둘. 이게 쌍이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란히.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옆에도 세포가 지금 있잖아요. 얘네들은 표피세포야. 이렇게. 이 공변세포는 그래서 얘가 아까 내가 세포들은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세포막이 반투과성 막이고 물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공변세포에 물이 들어오면 낮에 광합성을 하면 물이 쫙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풀어 올라요. 세포에 물이 들어와서 커져. 근데 커질 때 어떻게 커지냐면요. 원래 밤에는 이렇게 닫혀 있거든요. 근데 물이 들어오면 부풀어 오르는데 휘어져요. 이렇게. 여기 뭐 생겼어요? 공간 생겼죠? 이게 기공입니다. 입에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열로 기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변세포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딱 맞아. 밤에는 이렇게 딱 맞아서 구멍이 없어요. 근데 낮에 과합성을 쫙 하면요. 얘가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틈이 벌어지는 거. 이 틈이 기공인 거고 이 기공을 통해서 기체가 입 안쪽이랑 바깥쪽에 기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게 기공. 나뭇잎에 구멍이 생긴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게 기공이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 이 구멍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엄청 미세한 구멍입니다. 이런 게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문제 풀게요. 24쪽. 24쪽만 풀어요. 네, 24쪽만 풀어요.
자, 같이 맞춰볼까요? 자, 핵심 요약 볼게요. 자, 세포, 생물을 이루는 구조적, 기문적 단위에 안에,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들 나와있죠. 생명활동 조절하는 건 핵이고요. 그 다음에 과합성을 하면 양분을 생성하고 식물세포에게만 있는 건 엽록체. 채점 해주시고요. 자, 엽록체, 식물세포에게만 있는 것 중에 엽록체 말고 세포벽이 들어있고, 세포벽 빼면 여기 들어있는 거는 세포막. 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래요.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틀린 거예요. 아니요, 맞는 거예요. 왜냐면 지구 안에밖에 생물이 없어.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걔가 만약에 진짜 외계인을 우리가 만났어. 외계인을 조사했더니 외계인은 세포가 아니야. 그럼 이거 틀렸죠, 이제. 그때부터 얘는 틀린 거예요.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포는 모든 생물은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세포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가장 작은 단위 맞고요. 하나의 생물은 모두 크기와 모양 같지 않습니다. X. 자, 구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어요? 기호와 이름을 쓰래요. 둘 다 써있어야 됩니다. 생명활동 조절하는 부분은 D이고 핵. 이렇게 두 개 다. 광합성의 양분을 만드는 부분이요. 자, 친구들은 컬러죠. 초록색인 게 엽록체요. 그러니까 B가 엽록체면 E가 마이토콘드리아죠. 과합성에서 양분 만드는 건 B, 엽록체. 에너지 만드는 게 E, 마이토콘드리아.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보는 부분은 제일 바깥쪽 부분이니까 A, 세포벽. 물질 드나들게 조절하는 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벽 안쪽에 있는 C, 세포막. 이렇게. 자, 공통적인 것만 고르래요. 공통적인 거. 핵은 당연히 공통적이고, 막도 공통적이고, 벽이랑 엽록체는 안 공통적입니다. 기역, 니은, 미음. 가운데야 오목한 원반 모양으로 혈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산소를 운반하는 건 적혈구 1번. 자, 다 맞으셨습니까? 자, 우리 뒤에 구성 단계 할 거예요. 이것은 분류입니다, 분류. 인간들이 진짜 제일 좋아하는 게 분류죠, 분류. 모든 걸 분류해놨어. 방금 얘기한 지구상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거 아니라 우주에 있는 것도 다 분류해놨죠. 이름 다 붙여가면서. 분류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걸 분류해놨고, 모든 걸 분류한 중에 생물의 구성 단계도 분류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도 분류돼 있잖아요. 너네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몇 학년, 몇 반, 몇 번, 누구 이렇게 분류해놨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몇 학년 몇 반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얘네도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겨낸 애들을 분류해놓은 거야.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분류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공통적인 거 얘기한 건데요. 공통적인 거 말고 동물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물은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세포들을 모아서 조직으로 분류시켰어요. 조직은 모양과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죠. 그 모임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조직. 그래서 근육세포가 모여서 근육조직, 상피세포가 모여서 상피조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들이 모여서 어떤 기능을 하는 단계가 기관인 거예요. 기관. 근육조직도 상피조직도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직들이 그러니까 삼겹살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삼겹살은 조직의 모임입니다. 한 조직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 조직이 있죠. 뭐 쉽게 얘기하면
살 부분이랑 지방 부분이랑 껍질 부분까지 있잖아요. 그쵸? 이런 조직들이 모인 거지만 삼겹살은 뭐예요? 기능을 하지 않죠. 그쵸? 그냥 존재할 뿐이지 어떤 기능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삼겹살은 기관이 아닙니다. 조직들이 모여있긴 하지만 여러 조직이 모인 것까지 고유한 모양까지도 맞을 수 있겠지만 기능을 갖추지 못했어요. 삼겹살은 기관이 아니지만 위는 이런 애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모양과 기능을 갖췄죠. 그럼 얘는 기관인 거예요. 위는 기관이죠. 소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잖아요. 자, 그리고 이 기관들 중에 뭐하면 관련된 기능을 하는 애들을 묶어서 기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는 소화계에 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소화계입니다, 얘가. 그래서 기관계고 그것을 모아서 개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개체는 하나의 독립된 물체인 거죠. 한 명. 동물로 따지면 한 마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기관계는 동물에게밖에 없어요. 식물은 기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기관이 굉장히 단순하게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모임은 필요가 없어. 하지만 뭐예요? 얘는 조직계가 따로 있죠. 그래서 조직들의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라고 하는 걸 이루고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을 이룹니다. 기관이 단순해요. 뿌리, 줄기, 잎, 꽃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모임은 없습니다. 기관이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죠. 기관이 단순한 이유는 먹이를 먹고 먹이를 먹고 이동하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관이 단순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모이면 개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개체 중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개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만 개체인 게 아니죠. 뿌리까지 개체입니다. 이렇게 한 개체인 거예요. 왜냐면 남은 꽃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가 개체인 게 아니라 그 뿌리까지 이렇게 한 개체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뿌리가 안 보여서 뿌리 빼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얘도 하나의 독립된 생물체는 개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식물은 조직계가 있죠. 조직계가 여기 표층 조직계,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이렇게 해서 물관 체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은 이제 엽록체에 있는 세포들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표피 조직계는 바깥쪽 안쪽을 보호하고 있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조직들이 모여서 표피 조직계가 된 겁니다. 여기 공변세포 아까 설명한 거 나오죠. 기공 만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동물의 기관계. 이거는 뭐 이름만 봐도 뭔지 알죠. 소화계는 양분을 우리가 세포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잘게 부숴서 세포를 흡수시키는 과정이 소화고 그때 필요한 게 입, 위, 큰 창자, 작은 창자. 호흡계는 숨 쉬는 거. 메인 기관이 폐죠, 폐. 그래서 코 기관 폐. 여기 나오는 기관은 이 기관이랑 다른 기관이죠. 이름만 똑같아요. 얘는 공기가 이동하는 관입니다. 자, 그 다음 순환계는 심장이 혈액을 온몸으로 돌리는 걸 순환계라 그러고 배설계는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거 배설계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 이런 단계. 그리고 동물에게는 기관계가 있고 식물에게는 조직계가 있고 여기 맨 위에 있는 건 공통적인 것만 써놓은 거예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을 이루는 개체가 된다. 이게 공통적인 것들 써놓은 겁니다. 어렵지 않죠? 바로 문제네요. 푸세요. 자, 생물의 구성 단계,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그 세포들이 모인 단계는 조직, 그 조직이 모여서 모양과 기능을 갖춘 단계를 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로 이루어져 있고,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로 이룬다. 자, 세포는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제일 작은 단위고요. 그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그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독립된 생물체가 개체. 자, 가마에 해당하는 단계를 쓰래요. 제일 작은 단위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 자, 동물에게만 있는 단계는 조직계가 아니라 기관계죠. X. 기관은 한 종류의 조직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X. 세포, 호흡계,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는 기관계에 해당한다. 맞죠? 오. 자, 생물의 구성 단계가 나머지 다른 하나. 잎, 줄기, 뿌리, 꽃은 모두 기관입니다. 얘는 다 기관인데 표피 조직은 조직이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 다른 건 미음. 자, 채점 해주시고요. 넘길게요. 자, 식물 관찰하는 것도 보시면 우리 동물세포, 입안 상피세포의 동물세포 관찰은요, 우리 그 사람의 세포를 관찰하는 거고요. 이런데 피부 뜯어서 관찰할 수는 없으니까 면봉으로 입 안을 이렇게 긁은 겁니다. 해야 돼요? 아니, 그렇다고요. 입안 상피세포, 아니, 그리고 안 아파. 아니, 하는 거 해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현미경이 없어요. 설명하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실험. 그 학교에서는 아마 할 수도 있어요. 집에 현미경. 해봐요. 그 면봉으로 이 안쪽, 이 볼 안쪽에 피부를 싹 닦아내면요, 세포가 묻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유리에 묻혀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게 동물 세포예요. 그리고 세포벽이 없어서 모양이 동글동글하고 배열도 일정하지 않죠. 그 다음 염색을 합니다. 메틸렌 블루라고 하는 염색액으로 하면 핵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그 다음 식물세포. 식물세포는 검정말 잎 세포로 했다는데요. 검정말 잎은 물에 사는 식물이에요. 얘보다는 양파 표피세포로 많이 하면 돼요. 양파. 얘가 구하기 더 쉬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이걸로 수행 본다거나 실험하면 아마 양파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양파 껍질에다가 칼로 이렇게 흠집 내가지고 핀셋으로 이렇게 드러내면 그 껍질이 벗겨지는데 그걸로 관찰하면 이렇게 벽 때문에 모양이 일정하고 배열이 규칙적인 세포를 볼 수 있고요. 이때 염색을 하는데 아세트산 카민 용액이란 걸로 염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핵이 뚜렷하게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검정말 잎에 염색을 하지 않고 관찰을 하면요, 핵은 잘 관찰이 안 되고요. 염색이 안 됐으니까 초록색 동글동글한 이 염색체들이 막 바글 관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실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세포 벽 때문에 모양이 규칙적으로 있다는 거랑 염색한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색액 이름 뒤에 문제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염색액 이름 뭐 이런 거보다는 염색을 하면 핵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8쪽. 신동을 나가고 있는데 무슨 건가? 이거는 뭐 금방 풀겠지? 자, 우리 여기 홀수만 풀게요. 28쪽부터 30쪽까지. 15번까지 홀수만. 30쪽 15번까지 홀수만 풀게요.
자, 보시면 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세포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래요. 모든 세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생명활동이 일어난 기본 단위고 세포 종류에 따라 모양과 기능 다를 수도 있고 모든 세포는 맨눈으로 관찰할 수 없다. 틀렸죠. 맨눈으로 관찰되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작아서 안 되지만 관찰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4번. 자,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위에를 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A는 핵이니까 유전물질 들어있고요. B 자, 이거는 다 일본인 뜻이네요. 자, B의 E가 얘가 영록체네요. 그쵸? 그리고 얘는 마이토콘드리아고요. 그래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 B 맞고 안팎으로 물질 분화되는 거 이거 맞고 D가 식물 모양 유지하는 것도 맞는데 여기 뭐가 문제예요? 둘 다 있다는 게 문제죠. 식물세포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 자, 5번. 동물세포에겐 없고 식물세포에게만 있는 거 짝지래요. 아까도 계속 반복한 거죠. 엽록체랑 세포벽이 식물에게만 있습니다. 자, 다음 7번. 표본 만드는 순서네요. 그쵸? 이거 보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당연히 검정말 잎을 올려놓는 거. 이거. 그 다음에요, 뭐 하냐면요, 물을 넣어요, 물 뿌립니다. 물 뿌리고, 덮개를 다 푼 다음에 염색액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자, 9번에는 이제 관찰한 건데요, 뭔지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하지만, 얘가 입안 상피세포고, 이게 검정말이 세포입니다. 왜냐면, 모양이 딱 그렇죠. 그래서 기억 1번 맞고 2번도 맞고 3번에 가가 세포벽이 없대요. 그럼 이건 틀렸네요. 3번. 채점 해두시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 구성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래요. 틀린 거. 기관은 일정 기능 수행해야 되는 건 맞고요. 생물을 기성하는 기본 단위 세포인 거 맞고요. 조직은 모양과 비슷한 세포들이 모인 거 맞고요. 조직계는 기관들이 모인 게 아니라 조직들이 모인 거고 식물에만 있는 거죠. 옳지 않은 건 4번. 자, 13번. 낮은 단계부터 쓰래요. 그래서 제일 작은 가가 제일 먼저 오고요. 가들의 모임인 조직은 다들의 모임인 기관은 기관의 모임인 그 다음 개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가다나 라마. 15번은 식물의 구성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제일 작은 단위가 지금 이 그림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일 작은 단위는 가죠. 가가 모여서 마가 됐을 거고 마가 모여서 라가 됐겠죠. 조직계네요. 그쵸? 그 다음 다순이네요. 자, 가는 식물을 구성한 기본 단위 맞고요. 다는 여러 조직이 모여서 이루어진 단계다. 틀렸죠? 기관이 모여야 돼요. 동물에게 없는 단계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다 잘 풀었어요. 어렵지 않죠? (32쪽) 자, 이제 우리 단원의 제목이기도 한 생물 다양성 할 겁니다. 생물 다양성은요, 생물이 다양하다는 건데요. 이 다양하다는 건 종류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물의 종류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생물의 종이 다양하려면 일단 첫 번째, 생태계가 다양해야 됩니다. 생태계가 다양해야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죠. 우리나라는 일단
사막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막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막에 사는 사막 환경에 맞는 생물들은 안 살죠. 우리나라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사막여우, 동물원에나 있지 우리는 없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당연히 극지방, 이것도 이 극지방 생태계도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여기 살고 있는 뭐 펭귄이라던가 북극곰이라던가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게 다양하면 당연히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다양하면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당연히 생물 종류의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으면 생물이 다양한 건데요. 그러니까 한 종이 너무 많으면 안 돼. 그러니까 생물이 많은 게 다가 아닙니다. 생물이 많은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다양한 거. 종이 풍부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는 지금 현재 이 부위라고 하면 되죠. 기름도 이 부근에는 뭐가 너무 많아요? 산. 인간이 너무 많아요. 그쵸. 산도 많지. 산 많아서 다른 곳보다는 뭐 저기 뭐 종로. 그래, 강남구 좋다. 강남 뭐 이런 데보다는 더 다양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간이 너무 많아요. 한 종이 너무 많으면 다양성이 파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을 줄이. 인간을 없애야 돼요? 인간을 없애면 그것은 살인이기 때문에 인간을 없앤다기보다는 근데 거꾸로는 하죠.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있을 때 뭐 했어요? 우리나라는 좀 덜했지만 저쪽 다른 나라들은 그거 했어요. 아예 못 돌아다니게 막 감금은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다 했더니 뭐 했어요. 동물들이 막 내려와서 막 다니고 공기가 깨끗해지고 환경이 깨끗해지고 막 이런 상황이 생겼죠. 그런 것처럼 인간이 줄면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한 종이 너무 과하면 안 돼요. 다양한 게 포인트입니다. 그 메뚜기들도 막 떼들이 다니면 막 다른 애들이 막 멸종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 다음 여기 중요한 거. 세 번째가 뭐냐면요. 같은 종 생물이 나타나는 특징의 다양함입니다. 이걸 변이라고 하는데요. 변이가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다양함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종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자랑 호랑이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럼 그냥 다른 종이라 다르게 생긴 거고 같은 종, 같은 무당벌레인데 무당벌레의 날개 부분의 무늬랑 색깔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바지락 그 조개 있죠? 바지락 껍질의 무늬도 다 조금씩 달라요. 코스모스도 자세히 보시면 코스모스의 꽃잎 색깔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변이에요. 같은 종인데 조금의 특징을 다른 거. 뭐 굳이 따지자면 인간 내 지문도 다 조금씩 다르죠. 이것도 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변이가 왜 중요하냐면 뭐 이런 거예요. 얘네가 다양해야 생물이 훨씬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뒤에서 나오니까 뒤에서 할게요. 자,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을 결정한 기준,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그 다음에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많고 고르게 분포할수록 다양성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한 같은 종류의 생물의 특징이 다양할수록 생물의 다양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우리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름둥은 인간이 너무 많아. 다양성 떨어지죠. 생태계도 다양하지 않아. 그쵸? 또 떨어지죠. 그래서 뭐 그런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딱 비교되게 보시면 똑같이 지금 10개일 거예요. 나무가 10그루 있는데 여기는 같은 한 종이 너무 많고 다양성이 떨어지죠. 하지만 이쪽은 다양한 생물들이 있다. 그래서 다양성이 여기가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다양성 결정한 기준은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류가 많고 고를수록 그 다음에 같은 종이
헷갈릴 때 특징이 다양할수록 생물의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이를 다시 자세히 공부할게요. 변이. 뭐라고요? 같은 종류의 생물이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입니다. 밑줄 칠게요. 변이. 별표도 하나 쳐줄게요. 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지락의 껍데기 무늬와 색깔이 조금씩 다른 것도, 얼룩말의 줄무늬가 조금씩 다른 것도, 무궁화 꽃의 색깔이 조금씩 다른 것도, 사람마다 피부색이 다 똑같지 않은 것도 모두 변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같은 종이 아닌 애들은 당연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랑 하마랑 다른 건 당연히 다른 거죠. 이건 생태 변이가 아니에요. 자, 변이는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얘기가 뭐가 있냐면요. 그 나방 중에 그 조사 결과가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영국에 사는 나방이야. 영국에 사는 나방인데 그 나방은 색깔이 흰 나방이 있고요. 하얀 나방이 있고. 보여요? 여기서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하얀 나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까만색 나방이 있어요. 같은 나방인데, 같은 종인데 색깔이 다양한 건데 하얀 나방이 있고 검은 나방이 있어. 그리고 예전에는 누가 더 양이 많았냐면요. 검은색 쪽이 더 적었고 흰색 나방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이 나방이 왜 유명해졌냐? 왜 조사를 했더니 결과가 나왔냐? 이거 책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얘가 영국이라 그랬잖아요. 영국에서 조사한 거예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산업혁명을 이루고 나서 후에 지나고 나서는 검은색 나방의 숫자가 훨씬 많아졌고요. 흰색 나방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난 직후에 뭘 많이 썼냐면요. 석탄을 너무 많이 쓴 거야. 석탄, 증기기관은 석탄이죠. 지금은 기름을 더 많이 쓰지만, 석유를 더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다 석탄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냐면요. 재들이 날리고 그 공기가 엄청 오염됐죠. 스모그라고 해서 공기가 뿌옇게 되면서 건물 벽이고 나무고 다 그 까만 재들이 날려가지고 까매졌어. 벽들이 까매졌어. 벽들이 까매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흰색 나방이 많았는데 벽이나 나무 벽들이 까매지니까 흰색 나방이 눈에 너무 많이 잘 띄는 거야. 아까 여기서 그렸을 때 여기 흰색 나방 잘 안 보였잖아요. 검은색 나방 훨씬 잘 보였죠. 근데 환경이 변하니까 흰색 나방은 너무 잘 보이고 검은색 나방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천적들이 흰색 나방을 훨씬 더 많이 잡아먹어서 흰색 나방의 숫자가 확 줄고 검은색 나방의 숫자가 늘어났어. 그래서 이 변이에 따라서 생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나방들이 검은색만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업혁명 후에는 멸종됐을 수도 있겠지만 색깔이 다양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검은색 나방이 살아남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변이는 생물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변이가 달라질 수도 있죠. 환경과 생물의 다양성. 생물은 빛, 온도, 물, 먹이 관계, 환경에 적응하면 살아가는데 변이가 다양한 한 종류의 생물의 무리가 오랜 시간 서로 다른 환경을 적응하면서 살아가면서 변이 차이가 점점 커져서 다른 종류의 생물이 오래가는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핀치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요. 핀치라고 하는 새는 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이 됐어요. 다른 종. 다른 종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다른 종으로 분류된다. 자, 봐봐. 원래 한 종류의 핀치가 있었어요. 한 종류의 핀치가 있었는데 같은 종이에요. 근데 얘가
부리가 되게 다양해. 부리 모양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얘네가 원래는 대륙에 살았는데요. 환경의 변화로 섬으로 이주하게 된 거예요. 그 이주된 섬이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섬입니다. 이 갈라파고스 제도는 엄청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본은 섬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조그만 섬들이 모인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핀치들이 여기로 이주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나뉘어지게 된 거죠. 어떻게 나뉘어졌냐면요. 섬마다 환경이 조금씩 다르니까 먹이가 다양한 먹이들이 달라.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곡식이 풍부한 섬에서는 곡식을 쪼아 먹을 수 있는 짧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애들만 살아남았어. 그쵸? 그다음 선인장이 풍부한 섬에서는 선인장을 먹이로 삼아야 되니까 부리가 길고 가는 선인장 가시보다 더 긴 부리를 가진 애들이 살아남았어.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섬마다 살아남은 아이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예요? 각각 섬마다 핀치가 부리가 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원래는 부리가 다양했는데 뭐 한 거예요? 먹이에 맞춰서 살아남은 애들만 자손을 번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쭉 그 섬마다 핀치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다른 종류의 핀치가 된 겁니다. 이게 이 얘기예요. 오랜 시간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면서 변이 차이가 점점 커져서 다른 종류의 생물무리로 나눠질 수 있다. 얘가 여우죠. 여우들. 여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에 사는 여우들은 더운 지역이니까 귀가 일단 커요. 열 방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여우가 크고 몸집을 키우지 않죠. 몸집. 그러니까 털을 찌우지 않아요. 털을 찌우지 않는. 그 다음에 북극여우는 추운 곳에 사니까 일단 귀가 작아야 돼. 열로 연손실을 줄여야 되니까요. 그 다음 털을 찌웁니다. 털을 더 풍부하게 찌워. 이런 애들만 살아남아서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노력한 거에 유전되진 않습니다. 일단 현재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투수야. 야구선수 투수야. 오른손 투수야. 그럼 내가 뭐 하겠어요? 맨날 야구공을 오른손으로 던지겠죠. 맨날 던지고 연습도 해야 되니까 연습할 때도 던지고 시합할 때도 던지고 맨날 던져. 왼손은 잘 안 쓰겠죠? 오른손 투수니까 오른손으로 던져. 그러면 실제로 오른손이 좀 길어진다고 합니다. 근육도 더 발달하고 더 두껍겠지? 그 팔씨름 선수들 보시면 팔이 막 한쪽은 이런데 한쪽은 얇아. 맨날 이걸로 연습해가지고. 어쨌든 오른손이 길어졌어요. 난 오른손이 더 긴 사람이야. 왜냐면 오른손을 더 많이 연습했어. 길어졌어. 근데 뭐예요? 내가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오른손이 긴 애가 태어나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근데 노력이 유전되진 않아요. 그럼 뭐 3대째 투수한 사람들은 막 태어날 때 막 오른손 왼손 요만한 사람 태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기보다 유전은 뭐예요? 살아남은 애들이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핀치 여기 더 자세히 그림 그려져 있네요. 그쵸? 불이랑 모양이 다양한 한 핀치가 다른 섬으로 날아가서 이제 이렇게 기해가지고 살아남았다는 거고요. 그 갈라파고스 땅거북이라고 알아요? 갈라파고스 땅거북이가 어떤 애냐면요. 거북인데 목이 좀 길어. 거북이들은 다 목이 짧잖아요. 근데 목이 긴 거북이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파고스 땅거북인데요. 걔네는 선인장에 있는 선인장을 먹는 먹이를 먹는 선인장을 먹고 사는 거북인데요. 얘네가 윗부분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목이 짧은 애들은 다 살아남지 못했고 긴 애들만 살아남았어.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요? 자, 봐봐.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가 노란색 토끼가 살고 있었다고 칩시다.
노란색 토끼들이 살고 있었어요. 평화롭게 무리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강이 범람했어요. 강이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토끼들이 무리가 나뉘어진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지 못한 채로 고립돼서 종이 나눠진 거죠. 막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생겼냐면 돌연변이가 생겨서 까만색 토끼가 태어났어. 근데 또 마침 돌연변이 까만색 토끼가 좀 튼튼해. 개쎄. 센 애가 나타났어. 그럼 뭐 하겠어요? 얘가 좀 더 세니까 뭐예요? 얘가 짱을 먹은 거죠. 대장이 됐어요. 그러면 번식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얘랑 결혼한 노란색 토끼들은 자꾸 검은색 토끼를, 그리고 원래 있던 노란색 토끼들은 결혼을 못해. 얘네는 새끼를 못 낳아. 얘네들 노란색 토끼보다 검은색 토끼가 좀 더 흔하지 않아요? 아니 여긴 비유니까 비유. 그냥 비유예요.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예요. 지금 그런 거랑 달라요. 그래서 검은색 토끼들이 여기는 계속 갈색 토끼. 검은색 토끼가 계속 태어나고 검은색 토끼가 대장을 먹어서 검은색 토끼 얘가 나서 얘는 자꾸 결혼 못하고 얘만 결혼을 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여긴 노란색 토끼가 안 남아. 여긴 결국 다 검은색이거나 검은색이랑 노란색이랑 섞인 애라 이런 애들이 했고 얘는 계속 노란 애들이 태어나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토끼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가뭄이 일어나서 강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제 섞이지 않는 다른 종류의 토끼가 된다. 뭐 이런 비유예요. 진짜 실제로 이랬다는 게 아니라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한 종류 생물무리에 다양한 변이가 있고 그 변이에 그 무리에서 환경에 알맞는 변이를 지닌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기린도 그러잖아요. 기린도 옛날에는 목이 짧은 애랑 긴 애랑 다양하게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긴 애만 살아남은 건 목이 짧은 애들은 다른 초식동물과 경쟁을 하면서 번식이 좀 힘들어졌고 목이 긴 애들은 위에를 우아하게 따먹으면서 먹이가 풍부하게 요 밑에들은 경쟁이 막 그 사슴도 있고 그쵸 경쟁해야 될 애들이 많은데 위에 긴 애들은 위에 거 먹으면서 경쟁할 애들이 없어서 얘네들만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생물이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겨서 반복되니까 지금 현재 목이 긴 기린만 남은 거고 여기서는 원래 생물과 다양한 생물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 뭐 이런 겁니다. 그쵸? 설명 다 했어요. 42분. 자, 문제 풀기 전에 35쪽 설명부터 이어서 할게요. 생물의 분류. 그래서 또 분류할 거예요. 아까 세포 조직계 해서 분류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생물을 분류할 겁니다. 요번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비슷한 생물의 종류 무리를 나눌 건데요. 이때는 생물의 고유한 특징인 기준을 생물을 분류한다. 이거 밑줄 칠게요. 생물의 고유한 특징을 기준으로 생물을 분류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안 할 거란 겁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냐 없냐, 약으로 쓸 수 있냐 없냐 이런 걸로 기준을 하지 않아요.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그래서 분류하는 목적은 가깝고 먼 관계를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처음엔 공통조상이 있고 거기서 분리해서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사람이랑 제일 가까운 관계 동물 하면 오랑우탄이나 침팬치를 들어요. 원숭이는 더 먼 관계야. 이런 걸 알아낸 게 이 분류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새롭게 발견된 생물도 어느 무리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오리너구리입니다. 오리너구리는 우리가 분류하고 나서 후에 최근은 아니지만 하여튼 분류한 거에 대해서 제일 최근에 발견된 동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리너구리는 오리도 아니고 너구리도 아니어서 오리너구리죠. 그러니까 몸은 포유류 몸에 부리가 달려있고 물갈퀴가 있어요. 그래서 포유류에 넣어놓긴 했지만 분류를 해놓긴 했지만 알을 낳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느 무리에 속하는지. 그래서 오리너구리는 오리너구리과예요. 어디에도 안 속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연구할 수 있어서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분리할 건데 우리 분류하는데 분류는 종부터입니다. 종이 제일 작은 단위. 이거 밑줄 칠게요.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에 번식을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의 무리가 종이고 그게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제일 작은 단위. 여기서 포인트는 짝짓기를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 짝짓기를 하여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이 번식이 가능한 때 종인 거예요. 복잡하죠. 인간 때문에 그래요.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과학 얘기 말고 일상에서는 개를 잡종과 순종으로 분류하잖아요. 순종이 있고 잡종이 있잖아요. 그거 다 틀린 분류입니다. 개는 개예요. 한 종입니다. 행종. 개는 무조건 다 같은 종이에요. 그래서 테리어랑 불도그랑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불테리어가 되는데 불테리어 당연히 번식 능력이 있죠. 우리가 얘기한 시고르 잡종, 뭐 시고르 자부르종이라고 얘기하는 개 다 번식 능력 있습니다. 잡종이 아닌 거예요. 근데 봐봐. 말이랑 당나귀랑 결혼을 시키면 교배를 시키면 노새라고 하는 애가 태어나요. 이 노새는 번식 능력이 없어. 얘는 자손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말이랑 당나귀는 같은 종이 아닌 거야. 그 다음에 몇 시인데? 아 지금 우리 수업이 안 끝나서요. 아 추운데? 아 번째는 원장님께서 링크 보내주셔서 아마 늦어지셔서 그런 거예요. 네, 정리되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빈자리가 없어가지고. 자, 어쨌든 그래서 말이랑 당나귀를 교배시킨 자식이 태어나는데 그 자식이 번식 능력이 없다. 번식 능력이 없어서 말이랑 당나귀는 같은 종이 아니다. 그런 거 하나 더 있어요. 호랑이랑 사자를 교배시켜서 자식을 태어나게 했어요. 라이거. 걔도 번식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다 뭐예요? 인간이 교배한 거예요. 얘네들이 자연 상태에서 교배한 게 아니라 말은 빠르긴 한데 짐을 많이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당나귀는 짐은 많이 들 수 있는데 빠르지 않죠. 말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그래서 인간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짐을 많이 옮기고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교배를 시킨 거야. 인간이 한 거야, 인간이. 그래서 라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동물원에서 사자랑 호랑이를 교배시켜 본 거예요. 자식이 태어났지만 번식 능력이 없죠. 같은 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는 자손이 번식 능력이 있을 때 그때 같은 종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가 종이고 종속, 과목, 강문, 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가 가장 큰 단위고 여기에 동물계, 식물계처럼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고양이가 있죠. 고양이 종. 그 다음에 스라소니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스라소니는 고양이 과. 늑대는 객과입니다. 객과. 그래서 늑대는 근데 식용 목에는 들어가. 그러면 고양이랑 모래고양이랑 스라손이랑 늑대랑 같은 식용목이야. 식용목은 육식동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식동물 분류. 그럼 이 중에 늑대가 과는 다른 과니까 제일 먼 관계지. 이 네 개 중엔 제일 먼 관계. 그 다음에 고양이랑 모래고양이는 같은 속에 있으니까 제일 가까운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둥근 성게는 그러니까 고양이랑 제일 먼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포유강은 포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포유류가 포유강이고, 척삭동물 무는 척추 있는 애들 분류가 척삭동물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됐죠? 다 못하겠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테스트 좀. 오늘은 특별히 클리닉이네. 자,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너무 또 급하게 나가면 기억 못하니까요. 우리 34쪽 풀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